지리산 자락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이른 아침, 안개가 산등성이를 휘감고 있었고 그 안개 사이로 드문드문 보이는 초록빛 숲이 마치 한 폭의 동양화 같았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풍경과는 달리 이 마을의 작은 집 마당에는 무거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햇살이 창문을 비추는 시간, 이환주는 습관처럼 아내 김선자의 방 앞을 서성였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귀를 기울여 보았지만 들리는 것은 고요한 숨소리뿐이었다. 한 달 전, 그들은 서울의 답답한 아파트를 떠나 이곳으로 내려왔다. 병원에서 아내에게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했을 때, 이환주는 마지막 남은 시간을 고향의 맑은 공기 속에서 보내고 싶다는 아내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다. 그들의 결정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었다. 그것은 삶의 마지막 단계를 받아들이고 남은 시간을 평화롭게 마무리하려는 조용하고도 결연한 의지였다. 하지만 평화라는 단어는 이환주에게 너무나 사치스럽게 느껴졌다. 아침마다 아내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그에게 일상이자 동시에 매일 아침 찾아오는 가슴 철렁한 공포였다. 아내가 눈을 뜨고 미소를 지어주면 그제야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아내가 잠들어 있는 시간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정지된 공포였다. 이 작은 시골집은 그에게 피난처가 아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여보, 벌써 일어났어요. 나지막하지만 활기 없는 선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환주는 황급히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갔다. 선자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받으며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병색이 완연했지만 눈빛만은 맑고 투명했다. 아니, 아직 시간이 일러. 좀 더 자직을 했어. 이환주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었다. 선자가 괜찮다고 말해주기를 바라는 매일 아침 반복되는 그의 간절한 기원이었다. 선자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오늘은 왠지 몸이 가벼운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이환주의 얼굴에 잠시 희망의 빛이 스치는 듯 했지만 그는 이내 그 희망을 억눌렀다. 수없이 반복된 거짓 희망의 경험은 그에게 더 이상 기대를 품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녀의 손은 차가웠다. 하지만 이환주는 그 손을 놓지 않았다. 그 차가운 온기가 현실을 일깨워주는 유일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이환주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선자가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찌개 냄새를 따라가지 못하고 먼 곳에 머물러 있었다. 서울에 있는 아들, 민준 생각이었다. 미국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는 민준은 대학교 졸업 후 15년째 혼자 살고 있었다. 바쁜 일정 탓인지 부모님과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고 이따금씩 걸려오는 전화는 안부만을 묻는 짧은 통화가 전부였다. 그들의 관계는 마치 끊어진 전선처럼 닿을 듯 말 듯 멀어지고 있었다. 이환주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아들이 보고 싶을 텐데. 내색하지 않고 혼자 힘들어하는 아내를 볼 때마다 그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다. 선자는 아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감출 수 없는 외로움이 숨어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위해 아픔을 숨기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숨겨진 고통은 고요한 침묵 속에서 더욱 깊어져만 갔다. 아침 식사 후 이환주는 습관처럼 휴대폰을 들고 망설였다. 전화를 걸어볼까 하지만 민주는 또 바쁘다며 전화를 끊을 것이 뻔했다. 괜히 걱정만 끼치고 싶지 않았다. 그때 선자가 그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조용히 말했다.
여보, 우리 민준이한테 전화해봐요. 목소리라도 듣고 싶네요. 이환주는 아내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번호를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몇 번의 신호음이 울린 후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웬일이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차갑고 사무적인 그의 목소리는 이환주의 마음을 쿵하고 내려앉게 만들었다. 아니, 그냥 별일 없어. 그냥 네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이환주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네, 저도 잘 지내요. 어머니는 어떠세요? 민준의 질문에 이환주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는 아들이 걱정할까봐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잘 지내고 있어. 여기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더 좋아진 것 같네. 하지만 아들의 눈은 날카로웠다. 그는 부모님의 미묘한 변화를 눈치챘다. 아버지, 진짜 괜찮으신 거죠? 저희가 서울로 다시 올라가는 게 어떨까요? 여기 의료시설이 좋지 않을 텐데. 민준의 걱정 섞인 목소리에 이환주는 미안함과 함께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괜찮아. 민준아, 여기도 살만해. 그리고 엄마도 여기가 좋다고 하시거든. 너는 내 일이나 열심히 해. 이환주는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는 아들이 행복하기를 바랐다. 그것이 이 모든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기 때문이다. 전화를 끊고 나서 이환주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들과의 짧은 통화는 그에게 아무런 위로도 되지 못했다. 오히려 깊은 외로움과 고독감만을 남겼다. 그는 마당으로 나와 빗자루를 들고 쓸기 시작했다. 무언가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는 아내의 병과 아들에 대한 걱정으로 무너질 것만 같았다. 빗자루 소리가 고요한 마을의 정막을 깼다. 멀리서 들려오는 닭 우는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십 소리, 이 모든 자연의 소리가 그의 귀에 들어왔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고독했다. 선자는 창문 너머로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쓰는 이환주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굽은 어깨와 힘없이 늘어진 손이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환주가 그녀의 병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걱정으로 매일 밤 잠 못 이루는 것을. 그녀는 남은 삶 동안 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바람과는 달리 그녀의 병은 그들의 삶을 짓누르는 거대한 그림자가 되어 있었다. 여보, 제가 옆에 있는데도 외로운가요? 선자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고 그의 삶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그녀의 의지와는 달리 하루하루 더욱 병약해져만 갔다. 그녀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남편이, 그녀의 아들이, 그녀의 가족이 다시 예전처럼 행복해지는 날이 과연 올 수 있을까? 그녀는 고요한 아침 햇살 아래에서 희망보다는 절망에 더 가까운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그날 오후, 지리산 자락은 숨막히는 열기로 가득했다. 기온은 35도를 훌쩍 넘어섰고 아스팔트 위로는 뜨거운 아지랑이가 피어올랐다. 이환주는 아내 선자의 부탁으로 마을 슈퍼에 들렀다가 땀을 뻘뻘 흘리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햇볕을 가릴 곳 하나 없는 땡볕 아래를 걷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그때 그는 마을 입구의 삼거리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푹푹 찌는 도로 한복판에 하얀 강아지 2마리가 뒷다리로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애처롭게 구걸하고 있었다. 새하얀 털은 땀과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혀는 축 늘어져 있었다. 그들의 작은 몸이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주변을 둘러봐도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은 없었다. 무더위 속에서 온 힘을 다해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이 이환주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멍하니 강아지들을 바라보았다. 이환주는 지난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어린 시절, 그의 고향 마을은 개와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살았다. 밥 한 그릇을 나눠 먹고 산에서 뛰어놀며 함께 웃었다. 하지만 도시로 나가면서 그는 그런 삶을 잊고 살았다. 그는 강아지들을 외면하고 지나가려 했다. 집이 아픈 아내가 있었고 이들에게 새로운 짐을 짊어지게 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의 발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들의 간절한 눈빛이 그의 마음을 붙잡았다. 슈퍼에서 사온 생필품과 함께 물 한 병을 꺼내 강아지들 앞에 놓아주었다. 강아지들은 물병을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다. 물을 핥아 마시는 그들의 모습은 얼마나 간절했던지. 이완주의 가슴 한편이 찡해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강아지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의 손길에 강아지들은 온몸으로 기뻐하며 꼬리를 흔들었다. 마치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주변 상점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강아지들은 사흘 전부터 이 자리에서 구걸하고 있었다고 했다. 주인이 버린 것 같아요. 처음엔 주인을 찾으려고 기다리는 것 같더니 이제는 배가 고파서. 상점 주인의 말에 이환주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 뜨거운 날씨에 어린 강아지들이 길에서 지낸다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다. 그는 강아지들을 외면하고 지나가야만 했다. 그게 이성적인 판단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강아지들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강아지들은 이환주를 따라오기 시작했다. 그가 한 발짝 걸을 때마다 강아지들도 따라왔다. 안 돼. 너희는 여기에 있어야 해. 이환주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강아지들은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그의 발치에 바싹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우리도 같이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이환주는 결국 마음을 굳혔다. 그래, 일단 집에 데려가자. 아내 선자에게 물어보고 결정하면 되겠지. 강아지들은 그의 결정을 알기라도 하는 듯 더욱 기뻐하며 꼬리를 흔들었다. 그들은 그의 발걸음을 따라 집까지 무사히 도착했다. 현관문이 열리고 선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여보, 너무 더운데 괜찮아요. 이 녀석들은 뭐예요? 선자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길에서 주인 없이 떠돌고 있더라고.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이환주의 설명에 선자의 얼굴이 부드러워졌다. 어머, 이 작은 것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녀는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고 강아지들에게 다가갔다. 강아지들은 선자를 보자 조심스럽게 다가와 손을 핥기 시작했다. 그들의 온몸에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기가 전해져 왔다. 선자는 강아지들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참 착하네요. 이 녀석들. 우리랑 같이 살자. 이제 안 무서울 거야. 강아지들은 그녀의 품에 안겨 평온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새로운 가족을 찾았다는 안도감을 드러내는 듯했다. 그들의 등장이 기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것을 이환주와 선자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날 밤 이환주와 선자는 강아지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 백이는 어때요? 하얀 털이 꼭 백도처럼 예쁘네요. 선자가 제안했다. 좋네요. 그럼 이 녀석은 달이 어떨까요? 순하고 예쁜 눈이 달처럼 맑네요. 이환주가 답했다. 백도와 달이. 두 강아지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그날 밤 강아지들은 마당 한 구석에 마련해준
작은 집에서 잠들었다. 이완주와 선자는 방 안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일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검사 받아야겠네요. 맞아요. 예방접종도 해야 하고. 그들의 목소리에는 희미하지만 새로운 활기가 깃들어 있었다. 이완주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그는 잠든 선자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평소라면 통증 때문에 자주 깨곤 했는데 오늘은 이상하게도 푹 잠들어 있는 것 같았다. 그녀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다. 그는 백도와 다리가 그녀에게 가져다 준 작은 평온함에 감사했다. 강아지들이 온 그날 밤부터 선자가 깊이 잠들기 시작한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이완주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다. 새벽 5시 반. 아직 해가 완전히 뜨기 전이었다. 그는 습관처럼 아내의 상태를 확인하려 고개를 돌렸는데 선자가 보이지 않았다. 이완주는 당황해서 벌떡 일어났다. 그때 마당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완주는 급히 나가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선자가 마당에서 백도와 다리와 함께 놀고 있는 것이었다. 그것도 아주 활기차게 말이다. 백도와 다리는 선자 주위를 뛰어다니며 꼬리를 흔들고 있었고 선자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보, 언제 일어나셨어요? 이완주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아, 잠 깨셨어요. 일찍 눈이 떠져서 나왔는데 이 녀석들이 너무 귀여워서 그만. 선자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전혀 다른 활력이 넘쳤다. 이완주는 아내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봤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걸음걸이가 휘청거렸는데 오늘은 훨씬 안정되어 보였다. 얼굴색도 어제보다 훨씬 좋아 보였다. 몸은 어때요? 아픈 데는 없고요. 이완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이상해요. 정말 이상해요. 어젯밤에 푹 잤더니 몸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요. 이완주는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혹시 일시적인 현상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기 때문이다. 김선자는 잠에서 깨어나 마당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온몸의 통증은 마치 밤사이 감쪽같이 사라진 듯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새벽. 맑고 선선한 공기가 그녀의 폐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었다. 서울의 답답한 아파트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공기였다. 그녀는 활짝 열린 현관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을 온몸으로 맞았다. 백도와 다리가 그녀의 발치로 달려와 꼬리를 흔들었다. 그들의 순수한 눈빛과 사랑스러운 행동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다. 이 녀석들, 밤새 잘 잤니? 그녀가 묻자 강아지들은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낑낑거리며 그녀의 손을 핥았다. 선자는 마당에 쭈그려 앉아 강아지들을 쓰다듬어 주었다. 그들의 부드러운 털을 만지는 감촉은 그녀에게 잊고 살았던 작은 행복을 일깨워 주었다. 그녀는 천천히 마당을 거닐었다. 평소라면 한두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고 온몸이 아팠을 텐데 오늘은 달랐다. 그녀는 아무런 통증 없이 마당을 거닐며 활짝 피어난 꽃들을 만져보았다. 이완주는 부엌 창문 너머로 활기차게 움직이는 아내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는 어젯밤 아내가 푹 잠든 것이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아침의 아내는 분명 어제와는 다른 사람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희망과 불안이 동시에 솟구쳐 올랐다. 그는 차마 아내에게 다가가 물어볼 수 없었다. 혹시라도 그의 질문이 이 짧은 행복을 깨뜨릴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는 조용히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평소라면 힘들어했을 텐데 오늘은 아내가 직접 밥을 짓고 반찬을 차렸다. 여보, 제가 할게요. 당신은 쉬세요. 이환주가 만류했지만 선자는 괜찮다며 밝게 웃었다. 그녀의 미소는 햇살처럼 따뜻했다. 오랜만에 몸이 좀 가벼워진 것 같아서요. 이 녀석들 덕분인가 봐요. 그녀의 말에 백도와 다리가 꼬리를 흔들며 그녀의 발치에서 뒹굴었다. 이환주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도 모르는 사이에 두 강아지는 이 가족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선자는 마당에 있는 화분들을 돌보았다. 그녀는 꽃잎을 하나하나 살피고 시든 잎을 떼어냈다. 병에 걸린 후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창문 너머로 바깥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화분들을 돌보며 잊고 살았던 삶의 활기를 되찾고 있었다. 이환주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사랑과 안도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잠깐의 행복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환주는 아내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싶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가 휴대폰을 들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떨렸다. 혹시라도 이 순간이 깨질까 두려웠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음을 굳히고 카메라를 켰다. 그는 마당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선자와 그녀의 주위를 뛰어다니는 백도와 다리의 모습을 조용히 영상에 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의 입계는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 영상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가족이 되찾은 작은 행복을 증명하는 소중한 증거였다. 그날 오후 선자는 이환주에게 산책을 가자고 제안했다. 여보, 우리 뒷산 산책 한번 갈까요? 오랜만에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걷고 싶어요. 이환주는 깜짝 놀랐다.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던 아내가 어떻게 산책을 할 수 있을까? 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선자의 눈빛에는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었다. 이환주는 아내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다. 그들은 백도와 다리를 데리고 마을 뒷산으로 향했다. 산책길은 완만했지만 선제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다. 그녀는 이환주의 손을 잡고 한 걸음씩 천천히 걸었다. 백도와 다리는 그들 앞뒤로 뛰어다니며 즐거워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그들을 응원하는 것 같았다. 산책길을 걸으며 선자는 활짝 핀 꽃들과 푸르른 나무들을 보며 감탄했다. 여보, 정말 좋아요. 이렇게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걸으니까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이환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들의 산책은 1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그들은 산 정상에 있는 벤치에 앉아 마을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멀리 보이는 집들과 밭들이 평화로워 보였다. 그때 선자가 조용히 이환주의 어깨에 기댔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질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나한테 힘을 주고 있어요. 그녀의 말에 이환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집으로 돌아온 후 이환주는 아내를 침대에 눕히고 푹 쉬게 했다. 그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끓였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 민준이었다. 이환주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어머니는 어떠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들리자 이환주는 자신도 모르게 울컥했다. 응, 민준아. 사실은
내 엄마가 많이 좋아졌어. 이환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설명을 들은 민주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정말이세요? 갑자기 어떻게... 그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의문이 가득했다. 이환주는 아내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 강아지들을 데려온 날부터 시작된 변화, 그리고 오늘 아침의 기적 같은 산책까지. 그의 이야기를 들은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전화기 너머로 길고 깊은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 그게 정말이에요. 그럼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민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속에는 간절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래, 내일 아침 일찍 병원에 가볼 생각이야. 이환주는 아들의 말에 힘을 얻었다. 그는 아들과의 통화를 마치고 아내의 방으로 향했다. 선자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희망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과연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로 기적일까 고민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확신할 수 있었다. 이 모든 변화는 사랑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이환주와 선자는 새벽같이 일어나 단양 시내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하는 외출에 선자는 조금 들뜬 모습이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푸른 산과 맑은 하늘을 보며 그녀는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다. 여보, 정말 하늘이 이렇게 파란 줄 몰랐어요. 서울에서는 늘 뿌연 하늘만 봤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생기가 넘쳤다. 이환주는 운전대를 잡은 채 힐끔힐끔 아내의 얼굴을 살폈다. 그의 마음은 희망과 불안 사이를 오가며 복잡했다. 병원에 도착하자 그들을 맞이한 것은 담당 의사였다. 30대 후반의 젊은 여의사인 이세영 박사는 선자의 주치의였다. 그녀는 선자가 말기 암 진단을 받은 후 꾸준히 선자를 지켜봐 온 의사였다. 그녀는 지난번 진료 기록을 확인하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환자분, 안색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통증은 좀 어떠세요? 그녀의 질문에 선자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네. 선생님, 요즘은 통증이 거의 없어요. 잠도 푹 자고 식욕도 되찾았어요. 선자의 말에 이세영 박사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다. 말기암 환자에게 통증이 사라지고 식욕이 회복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 혹시 무슨 특별한 약이라도 드셨나요? 그녀의 질문에 선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약은 병원에서 처방해 주신 것만 먹었어요. 대신 얼마 전에 강아지 2마리를 데려왔는데 그 아이들이 온 후로 이렇게 됐어요. 선자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이세영 박사는 선자의 말을 듣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선자의 말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다. 일단 기본 검사부터 해보겠습니다. 혈액 검사, 엑스레이, 초음파 검사까지. 이세영 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모든 검사를 지시했다. 검사를 받는 2시간 동안 이환주와 선자는 병원 로비에 앉아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다. 선자는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이환주의 손은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여보, 괜찮을 거예요. 나는 느껴져요. 뭔가 달라졌다는 걸. 선자가 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다시금 희망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이세영 박사는 검사지를 여러 번 들여다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이상합니다. 정말 이상해요. 이세영 박사의 목소리에는 당혹스러움이 가득했다. 종양 수치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지난번 검사와 비교하면 거의 절반 이상 줄어들었어요. 염증 수치도 정상 범위에 근접해 있고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좋아지고 있다는 뜻인가요? 선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세영 박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완주와 선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다. 이세영 박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했다. 그녀는 수많은 환자들을 봐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 다시 오셔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완주와 선자는 감사하다는 말을 연신 내뱉으며 병원을 나섰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희망과 기쁨이 가득했다. 여보, 이게 꿈은 아니겠죠? 선자가 조용히 물었다. 이완주는 아내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꿈이 아니야. 진짜 기적이야. 그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아들 민준에게 전화했다. 민준은 부모님의 전화를 받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아버지, 정말이에요. 종양 수치가 떨어졌다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의문과 함께 깊은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이완주는 아들에게 병원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 의사의 혼란스러워하는 표정과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그의 말까지.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동안 그는 부모님의 병을 외면하고 있었다. 바쁘다는 핑계로, 멀리 있다는 핑계로.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았다. 돈과 성공을 쫓아왔던 지난 세월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의 마음속에는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전화를 끊은 후 민주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는 부모님의 병이 악화되고 있을 거라고, 언제든 나쁜 소식이 들려올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예상과는 달랐다. 부모님은 그가 없는 곳에서 그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는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리고 이 기적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방관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당장이라도 한국으로 돌아가 부모님 곁에 있고 싶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다. 민주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부모님과의 통화는 그의 평범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미국 서부의 거대 도시, 뉴욕의 마천루들이 창밖으로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온통 지리산의 푸른 숲과 작은 시골집 풍경이 아른거렸다. 그는 성공을 향해 앞만 보고 달려왔다.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회사에 입사해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공허했다. 바쁘다는 핑계로, 멀리 있다는 핑계로 그는 부모님의 삶에서 조금씩 멀어져 왔다. 그들의 고통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그는 부모님의 병이 악화되고 있을 거라고, 언제든 나쁜 소식이 들려올 거라고 생각했다. 그게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예상과는 달랐다. 부모님은 그가 없는 곳에서 그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는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리고 이 기적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방관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당장이라도 한국으로 돌아가 부모님 곁에 있고 싶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팀장은 그를 말렸지만 민주는 단호했다. 제가 지금 아니면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팀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15년 동안 그가 일궈온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부모님을 만날 생각에 설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했다. 그가 과연 부모님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비행기는 12시간을 날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민주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공기에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서울의 공기는 여전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고향을 향하고 있었다. 공항에서 단양까지 가는 버스를 탔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되살려냈다. 논과 밭, 그리고 푸르른 산들이 끝없이 이어졌다. 그는 이 풍경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동안 잊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내가 그동안 쫓아온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단양 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하자마자 민주는 택시를 탔다. 지리산 자락 깊은 곳에 있는 작은 마을로 향하는 길은 굽이굽이 이어졌다. 1시간 남짓 걸렸을까? 마침내 택시는 그의 부모님이 사는 집 앞에 멈추어 섰다. 초록빛 대문과 작은 마당, 그리고 그 마당에서 보이는 푸르른 산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의 가슴은 쿵쿵 뛰기 시작했다. 어머니, 아버지, 민준이 마당으로 들어서자 손자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달려왔다. 한 달 전에 통화에서 들었던 목소리와는 확연히 다른 활기찬 목소리였다. 손자의 얼굴은 여전히 야위어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고 있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안정적이었고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다. 민주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안도감과 동시에 미묘한 의문을 느꼈다. 전화 통화에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기 때문이다. 민주나 내가 어떻게 이완주도 현관에서 나와 아들을 맞이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반가움이 가득했다. 민주는 부모님을 꼭 안았다. 따뜻하고 익숙한 그들의 천이 그의 온몸으로 전해져 왔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가족의 온기를 다시 느낀 순간이었다. 그때 백도와 다리가 꼬리를 흔들며 마당으로 달려나왔다. 민주는 강아지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렇게 작은 강아지들이 부모님에게 기적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얘네들이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야. 손자가 웃으며 백도와 다리를 가리켰다. 백도와 다리는 민준의 발치에 바싹 붙어 꼬리를 흔들었다. 그들의 순수한 눈빛은 민준의 마음을 녹였다. 그는 두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의 손길의 강아지들은 온몸으로 기뻐하며 낑낑거렸다. 민주는 강아지들과 부모님을 번갈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제야 부모님의 기적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들의 기적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사랑과 보살핌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며칠 동안 민주는 부모님과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함께 파티를 하고 마을 뒷산을 산책하고 저녁에는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미국에서의 바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던 것들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부모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게 되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시골의 열악한 의료 환경이 계속 걱정되었다.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까지도 차로 1시간은 좋게 걸리는 거리였다. 아버지, 정말 여기서 계속 지내실 거예요. 서울로 다시 올라가시는 게 어떨까요?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이완주는 아들의 걱정을 이해했지만 이미 마음을 굳혔었다. 민준아, 우리 결정은 이미 정해졌어. 내 어머니도 여기가 좋다고 하시거든. 공기도 맑고 스트레스도 없고 실제로 내 어머니는 서울에 있을 때보다 훨씬 편안해 보여. 이 모든 게 이 녀석들 덕분이야. 이완주는 백도와 다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부모님의 행복이 무엇인지,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는 이제 부모님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들의 삶을 함께 나누는 것을 선택했다. 민준이 한국에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마을에는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지고 있었다. 선자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눈에 띄게 좋아졌고 이완주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민주는 부모님 곁에서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되찾아가는 중이었다. 백도와 다리는 이제 완전한 가족이 되어 마당을 뛰어다니며 웃음꽃을 피웠다. 그들의 존재는 이 작은 시골집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법과도 같았다. 그날 오후, 민주는 서울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아보며 부모님의 새로운 삶을 구상하고 있었다. 이완주는 마당에서 백도와 다리와 함께 놀고 있었고 선자는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대문 앞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 집의 주인분 계십니까? 이완주가 나가보니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고 불안한 느낌이었다. 남자는 마당을 힐끔 보더니 백도와 다리를 발견하고는 눈을 번뜩였다. 아, 저기 있군요. 바로 그 개들 때문에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완주가 알지 못하는 욕망과 탐욕이 서려 있었다. 개들 때문에요. 이완주가 의아해하자 남자는 가방에서 서류 같은 것을 꺼내며 말했다. 저 2마리는 제 개입니다. 1달 전에 도망쳐서 찾고 있었거든요. 남자의 이름은 최진욱이었다. 그는 능숙하게 거짓말을 뱉어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이완주는 깜짝 놀랐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길에서 주인 없이 떠돌고 있는 걸 데려온 건데요. 아닙니다. 분명히 제 개들이에요. 보세요. 여기 사진도 있고요. 최진욱이 내민 사진에는 백도와 다리를 닮은 강아지들이 있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털 색깔이나 귀 모양이 미묘하게 달랐다. 이완주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잠깐만요. 이 사진 좀 자세히 볼게요. 이완주가 말했지만 최진욱은 재빨리 사진을 집어넣었다. 사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개들이 제 것이라는 건 확실해요. 당장 돌려주세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다. 그때 선자가 부엌에서 나와 상황을 파악했다. 무슨 일이에요? 여보, 이완주가 답하자 선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저 아이들은 길에서 굶주리고 있었다고요. 최진욱은 더욱 강하게 주장했다. 아니에요. 제가 키우던 개들이 맞다고요. 게다가 저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기로 계약했습니다. 순종 강아지라서 꽤 비싼 값이에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이완주와 선자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팔기로 계약했다는 말은 그들의 순수성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럼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데려온 지 벌써 1달이 넘었는데.
선자가 물었다. 최진욱은 잠시 말이 막혔다가 얼버무렸다. 그건 찾느라 시간이 걸렸던 거죠. 백도와 다리는 최진욱을 보자 불안해하며 이환주와 선자 뒤로 숨었다. 평소에 사람들을 좋아하던 강아지들의 반응치고는 너무 이상했다. 마치 이 남자를 무서워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때 민준이 집 안에서 나왔다. 그는 부모님과 최진욱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을 단숨에 눈치챘다. 무슨 일이세요? 민준이 묻자. 이환주는 상황을 설명했다. 민준은 최진욱의 주장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아버지, 이분 신분증 좀 확인해 봐도 될까요? 그리고 강아지들 등록증 같은 건 있으신가요? 민준의 날카로운 질문에 최진욱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신분증이 왜 필요해요? 제 개니까 가져가는 거죠. 최진욱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그럼 강아지들 이름은 뭐예요? 좋아하는 음식이나 습관 같은 건 아시겠죠? 민준이 계속 질문하자 최진욱은 더욱 초조해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제 개니까 당장 돌려주세요. 최진욱이 강제로 백도를 잡으려 하자 백도와 다리가 크게 짖으며 저항했다. 평소에는 얌전하던 강아지들이 이렇게 거칠게 짖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다. 선자는 강아지들을 보호하려고 앞으로 나섰다. 안 돼요. 저 아이들이 싫어하잖아요. 하지만 최진욱은 물러서지 않았다. 법적으로 제 소유권이 인정되는 개들이에요. 방해하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이환주가 단호하게 말했다. 좋습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하세요. 저희도 이 강아지들을 어떻게 구조했는지 증언할 테니까요. 마을 사람들도 모두 증인이고요. 이 말에 최진욱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 좋아요. 그럼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제대로 생각해 보세요. 저 개들은 분명히 제 겁니다. 최진욱은 화를 내며 돌아갔다. 최진욱이 떠나고 나서 가족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마주 앉았다. 백도와 다리는 여전히 불안해하며 선자의 무릎에 바싹 붙어 있었다. 뭔가 이상해요.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진짜 주인이라면 강아지들이 저렇게 무서워할 리가 없어요. 이환주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리고 사진도 이상했어요. 자세히 보니까 백도랑은 다른 강아지 같았어요. 선자는 강아지들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저 사람한테 넘겨줄 수는 없어요. 저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워했는데 그날 밤 가족들은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백도와 다리도 평소와 달리 계속 낑낑거렸다.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이다. 민주는 자신의 노트북을 켜고 최진욱의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상한 기사들을 발견했다. 반려동물 사기 주의보, 남의 개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례 증가라는 제목의 기사들이었다. 민주는 점점 확신이 들었다. 최진욱이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그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며 내일 최진욱이 다시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의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는 이 위기를 헤쳐나갈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다음 날 오후, 최진욱은 예상대로 다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건장한 체격의 남자 2명을 더 데리고 왔다.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위협적이었다. 최진욱의 태도 또한 어제보다 훨씬 오만해져 있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개들을 데려가러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이환주와 선자는 집 안으로 들어서려는 남자들을 경계하며 현관 앞에 섰다. 그때 민준이 노트북을 들고 집 밖으로 나왔다. 그는 최진욱과 그의 일당을 보며 의심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잠깐만요.
저희도 확인해 본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최진욱은 민준의 말에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확인해 봤다고요, 뭘요? 민준은 미리 준비해둔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다. 인터넷으로 반려동물 사기 사례들을 찾아봤거든요. 최근에 이런 수법의 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민준의 말에 최진욱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뭐라고요? 사기라니 무슨 소리예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민준은 계속해서 자료를 보여주었다. 보세요. 여기 기사에 나와 있어요. 건강이 회복된 환자 가정을 노려 반려동물 탈취 시도하는 사기단 검거라고 되어 있네요. 민준이 기사를 읽어주자 최진욱은 점점 초조해했다.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때 이환주가 갑자기 뭔가 기억난 듯 말했다. 아, 맞다. 어제 마을 이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이런 식으로 강아지를 가져가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특히 암 환자가 회복된 집을 노린다고 하시던데. 이환주의 말에 최진욱은 더욱 당황했다. 그런 건 상관없어요. 어쨌든 저 개들은 제 겁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함께 온 다른 남자들도 불안한 기색을 보였다. 민주는 더욱 구체적인 의심을 제기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강아지들이 언제부터 없어졌다고 하셨죠? 한 달 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저희 어머니 상태가 좋아졌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진 게 일주일 전부터인데 어떻게 그 소문을 들으셨을까요? 민준의 날카로운 질문에 최진욱은 말문이 막혔다. 선자가 나서서 말했다. 저희 강아지들 이름은 백도랑 달이에요. 그럼 당신이 부르던 이름은 뭐였나요? 최진욱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백도와 다리가 다시 크게 짖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절대 이렇게 공격적으로 굴지 않던 강아지들이었는데 이 남자들만 보면 으르렁거렸다. 동물들의 본능이 위험을 감지하고 있는 것 같았다. 민주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그리고 어제 보여주신 사진 말이에요. 제가 강아지 품종에 대해 좀 알아봤는데 사진 속 강아지는 말티즈 믹스견이고 저희 백도랑 다리는 스피치 믹스견이에요. 품종 자체가 다르다고요. 최진욱은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그건 사진을 잘못 가져온 거고 그의 변명은 앞뒤가 맞지 않았다. 함께 온 다른 남자가 조용히 속삭였다. 형님, 그만 가시죠. 하지만 최진욱은 포기하지 않았다. 어쨌든 저 개들은 비싼 개들이에요. 돈 주고 산 거라고요. 이때 이환주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구입 영수증이나 혈통서라도 있으신가요? 최진욱은 또다시 말문이 막혔다. 민준이 더 파고들었다. 만약 정말 비싼 순종견이라면 동물병원에서 마이크로칩 시술을 받았을 텐데요. 확인해 보시겠어요? 이 말에 남자들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다. 마이크로칩을 확인하면 모든 것이 들통날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아니에요. 마이크로칩은 안 했어요. 최진욱이 다급하게 말했다. 선자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들이 사기꾼이라는 걸 다 알았어요. 당장 나가지 않으면 정말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때 마을 이장 박인호가 다른 주민들과 함께 나타났다.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온 것이었다. 무슨 일이에요? 이장님이 물었다. 이환주가 상황을 설명하자 이장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이런 사기꾼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며칠 전에 사무소에서 주의하라고 공문도 왔더라고요.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면서 남자들을 의심스럽게 바라봤다. 이상하네. 진짜 주인이라면 강아지들이 저렇게 싫어할 리가 없는데. 맞아요. 우리 개도 낯선 사람은 싫어하지만 주인만큼은 알아보거든요.
주민들의 말에 남자들은 점점 불리해지는 상황을 느꼈다. 준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지금 당장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면 어떨까요? 누가 진짜 주인인지 확실히 가려보죠. 최진욱과 그의 일당은 크게 당황했다. 그럴 필요까지는. 왜요? 진짜 주인이라면 경찰서 가는 게 무서울 게 없잖아요. 민준이 냉정하게 말했다. 결국 남자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최진욱이 협박조로 말하며 돌아서는 순간 이장님이 말했다. 잠깐만요. 신분증 좀 확인하고 가시죠. 혹시 또 다른 피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남자들은 결국 신분증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 이장님은 사진을 찍어두고 차 번호판도 기록했다. 경찰서에 신고해 둘 테니까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세요. 남자들은 떠나고 나서 주민들은 이환주 가족을 위로했다. 참 나쁜 사람들이네요. 백도랑 달이 같은 착한 강아지들을 어떻게... 다행히 민준 씨가 있어서 잘 해결됐네요. 그날 저녁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백도와 다리도 평소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다. 하지만 민준은 여전히 불안했다. 내일 경찰서에 정식으로 신고해야겠어요. 혹시 또 올지 모르니까요. 고마워. 민준아, 네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선자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환주도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가족이 함께 있어야 하는구나. 이들은 이 위기를 통해 가족의 결속이 더욱 단단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진짜 위기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며칠간은 평온했다. 민주는 경찰서에 정식으로 신고를 마쳤고 마을 주민들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었다. 백도와 다리는 다시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고 선자의 건강 상태도 꾸준히 좋아지고 있었다. 민주는 부모님 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밤마다 노트북으로 한국에서의 일자리를 검색하고 부모님과 함께할 미래를 설계했다.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될 것만 같았다. 하지만 일주일 후 아침,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이환주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갑자기 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환주가 돌아보니 지난번 그 남자, 최진욱이 혼자서 돌아온 것이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그는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걸어왔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광기가 뒤섞여 있었다. 걔들 어디 있어요? 당장 내놔요. 최진욱이 소리를 지르며 마당으로 들어왔다. 이완주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왜 또 왔어요?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잖아요. 이완주가 말렸지만 최진욱은 듣는 척도 하지 않았다. 그깟 경찰이 뭐요? 어쨌든 내 걔들 내놔. 최진욱의 목소리는 광기에 차 있었다. 그의 눈에는 오직 백도와 다리만을 찾겠다는 욕망만이 가득했다. 그의 난폭한 행동에 놀란 백도와 다리가 마당으로 뛰어나왔다. 강아지들을 본 최진욱은 더욱 흥분했다. 바로 저놈들이야. 내가 팔아서 돈 벌게들. 최진욱이 백도를 향해 손을 뻗자 강아지들은 크게 짖으며 저항했다. 하지 마세요. 이환주가 말렸지만 최진욱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그때 선자가 부엌에서 소리를 듣고 급히 나왔다. 상황을 본 선자는 당황하지 않고 강아지들 앞으로 다가갔다. 안 돼요. 저 아이들한테 손대지 마세요. 선자가 양팔을 벌려 백도와 다리를 보호하려고 했다. 놀랍게도. 평소 병약했던 선자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비켜요. 방해하지 마. 최진욱이 선자를 밀치려고 했을 때
백도와 다리가 갑자기 달라졌다. 평소에 온순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맹렬하게 최진욱을 향해 짖기 시작한 것이었다. 왈왈왈 으르르릉. 두 강아지는 선자를 지키려는 듯 최진욱 앞에 서서 위협적으로 짖었다. 작은 몸집이었지만 그들의 기세만큼은 맹견 못지않았다. 최진욱은 예상치 못한 강아지들의 반응에 당황했다. 이놈들이 최진욱이 강아지들을 발로 차려고 하는 순간 민준이 집 안에서 뛰어나왔다. 뭐 하는 거예요? 민준이 최진욱의 팔을 붙잡았다. 놔요. 내게 가져가는 건데 왜 방해해? 최진욱이 몸부림치며 소리쳤다. 하지만 민준은 놓아주지 않았다. 당신 지금 주거 침입이에요.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를 거예요. 그때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에요? 또 그 사기꾼이 온 거예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자 최진욱은 더욱 초조해했다. 이장님도 급히 달려왔다. 이 사람 또 왔네요. 벌써 경찰에 신고했는데 왜 또 와서 행패를 부려요? 주민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최진욱은 점점 궁지에 몰렸다. 다들 왜 이래요? 내게 찾아가는 건데. 최진욱이 억지를 부렸지만 이미 마을 사람들은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다. 거짓말 그만해요. 진짜 주인이라면 강아지들이 저렇게 무서워할 리 없어요. 백도와 다리는 여전히 선자 앞에서 최진욱을 향해 짖고 있었다. 마치 우리 엄마를 괴롭히지 마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선자는 강아지들의 모습에 감동받아 눈물을 글썽였다. 저 봐요. 강아지들이 얼마나 선자 씨를 보호하려고 하는데요. 주민들의 말에 최진욱은 더욱 당황했다. 그때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신고를 한 것이었다. 사이렌 소리를 들은 최진욱은 급히 도망가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다. 주민들이 그를 애워싸고 있었다. 어디 가려고 해요? 경찰 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이장님이 단호하게 말했다. 경찰차가 도착하자 2명의 경찰관이 내렸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경찰관이 물었을 때 민준이 상황을 설명했다. 주거 침입, 강요 미수, 그리고 동물 학대 시도까지 최진욱은 경찰에게도 억지를 부렸다. 내 개를 찾아가는 건데 뭐가 잘못됐어요. 하지만 경찰관은 이미 지난번 신고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다. 이분이 지난번에 신고된 그 사람이네요. 동물 소유권 사기 의혹으로요. 경찰관이 확인하자 최진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사기가 아니라고요. 정말 내 개라고. 그럼 증명해 보세요. 구입 영수증이나 동물병원 진료 기록, 혈통서 같은 거 있으시죠? 경찰관의 질문에 최진욱은 또다시 말문이 막혔다. 한편 백도와 다리는 경찰관들에게는 꼬리를 흔들며 다가갔다. 평소처럼 사람들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었다. 이 모습을 본 경찰관도 상황을 이해했다. 강아지들 반응을 보니 확실하네요. 진짜 주인이라면 저렇게 경계하지 않을 텐데. 경찰관이 말하자 주민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최진욱은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최진욱이 마지막까지 협박하며 떠났지만 이미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최진욱이 떠나고 나서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주민들은 이환주 가족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다. 참 나쁜 사람들이네요. 백도랑 다리 같은 착한 강아지들을 어떻게... 다행히 민준 씨가 있어서 잘 해결됐네요. 그날 저녁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백도와 다리도 평소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다. 하지만 민준은 여전히 불안했다. 내일 경찰서에 정식으로 신고해야겠어요. 혹시 또 올지 모르니까요. 고마워, 민준아.
네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선자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환주도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가족이 함께 있어야 하는구나. 이들은 이 위기를 통해 가족의 결속이 더욱 단단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진짜 위기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최진욱이 연행된 후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주민들은 이환주 가족을 찾아와 위로하고 격려했다. 이장 박인호는 최진욱 일당에 대한 경고문을 마을 게시판에 붙이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마을 순찰을 강화했다. 백도와 다리는 다시 예전의 활발한 모습을 되찾았고 특히 선자를 따라다니며 그녀를 지키려는 듯한 모습을 자주 보였다. 그들의 행동은 마치 지난번 위기 상황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역할을 깨달은 것 같았다. 며칠 후 이환주와 선자는 다시 병원에 갔다. 한 달 전 놀라운 결과를 보였던 그 병원. 이세영 박사가 있는 곳이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선자는 들뜬 표정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얼굴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이환주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는 괜찮을 것 같았다. 그는 이미 가장 큰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병원에 도착해서 이세영 박사를 만났다. 그녀는 지난번처럼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검사 결과를 설명했다. 정말 놀랍습니다. 종양이 거의 사라진 상태예요. 이세영 박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사진 속에는 종양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이었다. 염증 수치도 정상 범위에 완전히 들어왔고 혈액 검사 결과도 건강한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환주와 선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기적이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었다. 완치된 거예요, 선생님. 선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세영 박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의학적으로는 관의 레미션 상태라고 말씀드려야겠지만 현재 상태로 봐서는 완치에 가깝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의학 교과서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입니다. 말기 진단을 받으신 지 불과 몇 달 만에 이렇게 회복되다니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보, 이 모든 게 백도랑 다리 덕분인 것 같아요. 선자가 말했다. 우연일 수도 있지만 저 아이들이 온 다음부터 모든 게 좋아지기 시작했잖아요. 이환주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강아지들이 가져다 준 기적인지 아니면 저 아이들을 돌보면서 생긴 마음의 변화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들의 삶을 바꾼 것은 단순한 행운이나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집에 도착하자 백도와 다리가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다. 민준도 마당에서 강아지들과 놀고 있다가 부모님을 맞이했다. 어떠셨어요? 검사 결과가. 완치됐대요. 선자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준은 깜짝 놀라며 어머니를 꼭 안았다. 정말이에요. 정말 완치됐다고요. 그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저녁은 정말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축하 만찬이었다. 선자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 가득 차려졌다. 백도와 다리도 식탁 아래에서 얌전히 앉아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식사를 하면서 민준이 말했다. 저 이제 정말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고요. 단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봤는데 온라인 교육 사업 같은 걸 해볼까 해요. 이환주와 선자는
아들의 계획을 듣고 기뻐했다. 정말 좋은 생각이야. 이제 우리 가족이 계속 함께 있을 수 있겠네. 이환주가 흐뭇하게 말했다. 그리고 백도랑 다리도 있으니까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거고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가족들은 마당에 나와 앉았다. 여름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백도와 다리는 가족들 곁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여보,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선자가 이환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정말 꿈만 같아요. 이환주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처음에는 백도랑 다리가 기적을 가져다 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선자가 궁금한 표정으로 바라보자 이환주가 계속했다. 진짜 기적은 사랑이었어요. 저 아이들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말이에요. 그런 사랑이 우리를 치유해 준 것 같아요. 민준도 부모님의 대화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제가 미국에서 일만 하며 살 때는 정말 공허했거든요. 하지만 가족과 함께하니까 삶의 의미를 다시 찾은 것 같아요. 백도가 잠에서 깨어 이환주에게 다가와 무릎에 머리를 올렸다. 다리도 선자의 발치에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다. 두 강아지는 마치 가족들의 대화를 이해하고 있다는 듯 평온한 표정이었다. 어느덧 1년의 시간이 흘렀다. 지리산 자락의 작은 마을에는 여전히 평화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이환주 가족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선자는 이제 완벽하게 건강을 되찾아 매일 아침 남편 이환주와 함께 마을 뒷산을 산책하고 텃밭에 물을 주며 꽃들을 가꾸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 미소는 이 마을의 햇살보다도 더 밝았다. 이환주의 마음속에 드리워져 있던 절망의 그림자도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기쁘고 감사했다. 민주는 서울에서의 삶을 완전히 정리하고 단양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개발하는 일을 시작했다. 시골 마을의 한적한 풍경을 배경으로 하는 그의 온라인 강의는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그는 더 이상 돈과 성공만을 쫓지 않았다. 그의 삶은 부모님과의 소중한 시간을 통해 얻은 행복과 만족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찾았고 그것이 그에게 새로운 성공의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가장 눈에 띄게 성장한 것은 백도와 다리였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작은 강아지가 아니었다. 늠름한 모습의 성견이 되어 이환주와 선자의 든든한 반려견이자 가족의 일원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집을 지키는 든든한 수호자였고 가족들의 웃음을 책임지는 사랑스러운 존재였다. 최진욱 사건 이후 그들은 가족에 대한 충성심과 애정을 더욱 강하게 드러냈다. 특히 선자가 힘들어하거나 아파 보일 때면 그들은 귀신같이 알아차리고 곁을 지키며 그녀를 위로했다. 어느 맑고 푸른 가을날 오후 온 가족은 마당에 모여 앉아 있었다. 백도와 다리는 마당 한가운데서 서로 장난을 치며 뛰어놀고 있었고 이환주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선자는 직접 담근 매실차를 내왔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앉아 있으니 좋네요. 선자가 말했다. 그러게요. 어머니, 미국에 있을 때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에요.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때 백도가 공을 물고 와서 민준에게 던져달라고 보챘다. 민준은 공을 던졌고 백도는 신나게 달려가 공을 물어왔다. 그들의 순수하고 해맑은 모습에 이환주와 선자, 민준 모두 활짝 웃었다.
이완주는 백도와 다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처음에는 이 녀석들이 네 엄마에게 기적을 가져다 준 줄 알았어. 그런데 이제 보니 이 녀석들은 그저 사랑을 나누어 준 것뿐이더구나. 선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맞아요.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자. 이 아이들은 우리에게 희망을 선물해 줬어요. 그리고 그 희망은 우리 가족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죠. 민준도 부모님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저도 그래요. 저는 성공과 돈만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들을 보고 부모님 곁에 있으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은 다 함께 밖으로 나왔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다. 이환주, 선자, 민주는 나란히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백도와 다리는 그들 곁에 얌전히 누워 있었다. 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순간,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찾아온 기적이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사랑으로 엮인 가족의 재탄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들의 마음은 사랑과 감사, 그리고 평화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삶은 완벽하게 완성되었다. 그들은 함께 사랑하고, 함께 웃으며, 함께 살아갈 것이다. 이 아름다운 지리산 자락의 작은 집에서